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 뉴 노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럽을 봐도 코로나19 재유행의 기조가 뚜렷한 만큼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요청한 예산을 두고 공화당이 삭감 움직임을 보이면서 민주당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들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독감처럼 매년 한 차례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명확한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나치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 BA.2가 미국에서도 퍼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확진자 가운데 23%를 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BA.2 변이가 코로나19 확진 사례에 또 다른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백악관 보건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ABC 방송 디스윅에 출연해 BA.2의 전염성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약 50에서 60%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례들을 보면 증상까지 더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백신 접종을 BA.2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BA.2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계통이라고 간주했습니다. BA.2는 몇 가지의 주요 돌연 변이를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돌연 변이는 바이러스 외부에 박혀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발생합니다. 추가적인 유전자 변화로 인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로는 식별하기 어려워서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도 불립니다. WHO도 BA.1보다 BA.2가 본질적으로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BA.2는 지난 몇 주 동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 중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달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BA.2는 전체 확진자의 약 4분의 1, 23.1%를 차지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코디네이터 아슈시자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전체 대유행 기간 그랬듯이 데이터에 의해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뉴 노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을 봐도 코로나19 재유행의 기조가 뚜렷한 만큼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백악관은 코로나19 방역을 대폭 완화하는 뉴 노멀의 시작을 의미하는 새 코로나 바이러스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25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워싱턴 포스트는 아직 감염 위험이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방역 완화가 기저질환자나 고위험군의 자유를 더욱 제한한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감염으로 인한 위험이 낮아졌다고 방역 규제를 다 풀면서 고위험군은 감염 위험이 오히려 더 높아진 겁니다. 특히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오미크론의 새 하위 계통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확연한데 이 유행이 미국으로 옮겨붙을 경우 과연 정부가 제때 경보를 울리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반복해서 배웠듯 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면서 아시아나 유럽 등 일부 지역에 유행을 초래할 경우 미국이 계속해서 낮은 감염률을 유지할 거란 보장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최근 뉴욕과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등 일부 주 8수에서 바이러스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 능력과 의지를 곧 시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요청한 225억 달러의 자금에 대해 공화당이 삭감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들까지 나서서 삭감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요청한 225억 달러의 자금에 대해 공화당이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들까지 삭감은 안 된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고위 관리에 따르면 민주당은 만약 공화당 의원들이 이 예산안을 삭감하고 다른 항목에서 비용을 전용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항목의 예산을 줄이려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1조 5천억 원짜리 재난기금 예산에서 코로나19 방역비가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오르면서 공화당의 삭감 움직임에 민주당 상하위 당원들 전체가 협상과 담판에 나선 지 2주일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전체 예산안의 통과와 서명을 마쳤지만 코로나19 방역기금 항목의 별도 삭감은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에게 큰 타격입니다. 어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백신의 여러 타입과 추가 접종 백신, 치료약을 제공하기 위한 돈이 떨어질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관련 무료 지원은 이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새로운 항목의 지출은 이미 통과된 1.5조 달러의 예산 가운데서 차용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의원은 20일 CBS 방송의 Face the Nation에 출연해서 정부의 요청을 검토는 해보겠지만 아직 지난해 거액 예산을 통과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예산 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 곳곳에서 풍토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독감처럼 매년 한 차례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CNN 방송에 따르면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독감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백신도 연 1회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체계가 갖춰질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 위원이자 로잘린드 프랭클린대 의과대학의 아르차나 채터제 학장은 코로나19를 통제하에 두기 위해선 일종의 정기적 백신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로선 매년 1회가 될지 2년 혹은 5년에 1회가 될지 알 수 없고 더 많은 자료가 보이면 결론이 도출되리라 생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스캇 고틀립 전 FDA 국장도 지난 20일 CBS 방송에 출연해 적어도 가까운 미래 동안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매년 접종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증상이나 감염에 대한 의미 있는 보호를 제공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건 딱 6개월 백신이라며 이것은 미국인 대다수를 위한 연례 접종 백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다음 달 6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과 관련한 향후 방침을 논의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립보건원 당국자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명확한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의 빌미를 만들기 위한 가짜 깃발 작전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최고 경영자 미팅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 사용을 고려 중인 명확한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 공격을 포함해 가짜 깃발 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우크라이나, 미국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무엇인가를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며 농담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고 극초음속 미사일은 다른 미사일과 같은 탄두를 탑재하고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를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고 그들이 이 무기를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국들에 일련의 군사 자원을 제공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탱크와 헬기, 군용기를 파괴하는 등 러시아군에 타격을 입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동맹과 주요 7개국 정상,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을 논의하고 다음날 폴란드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미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면서 민간 기업들에게도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내고 지금은 국내 사이버 안보를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가속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러시아 정부가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한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는 진전된 첩보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우리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에 부과한 전례 없는 경제적 대가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경고한 바 있다면서 그것은 러시아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한테서 막대한 경제 제재를 받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대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을 공개하고 경각심을 촉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억제 저지하고 필요한 경우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이 위협을 혼자서 방어할 수 없고 대부분의 미국 주요 인프라는 민간 부문이 소유 운영하고 있다며 주요 인프라 소유자와 운영자가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가 진전된 위협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며 주요 인프라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들이 사이버 방어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흑인 대법관 지명자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후보에 대한 상원 법사위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후보는 자신은 중립적인 입장이라면서 불편부당하게 선서에 부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최초의 여성 흑인 대법관 지명자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후보에 대한 상원 법사위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후보는 어제 모두 발언에서 판사로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자신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실을 평가하고 재판에서 법에 따라 해당 사실을 적용하고 해석한다며 불편부당하게 법관으로서 선서에 부합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관으로 인준된다면 246년간 이어진 헌법과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며 법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은 제한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헌법과 역대 판례를 존중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잭슨 후보자의 청문회는 어제부터 사흘에 걸쳐 진행되고 본격적인 질의응답은 오늘부터 이틀간 이어집니다. 현재 상원 법사위는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 의원이 각각 11명이고 전체 상원 의석수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50대 50으로 양분하고 있어 인준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7일까지는 인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인준안 통과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이미 후보자의 일부 판결 등을 거론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나치게 높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의 때 0.5%포인트 인상의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미 실물경제협회 컨퍼런스 연설에서 노동시장은 매우 강력하지만 물가가 너무 높다며 금리 인상은 물가가 통제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통화정책 기조를 좀 더 중립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가격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좀 더 제한을 가하는 수준으로 움직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연준 회의 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올림으로써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낸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현재 제로 수준인 금리를 3년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남은 6번의 FOMC 회의 때마다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발언은 0.25%포인트씩의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한꺼번에 0.5%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파월 의장은 세계가 결국 새로운 정상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공급 측면의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시기와 범위가 매우 불확실하고 아주 단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가정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는 매우 강력하고 긴축 통화 정책에 대응하기에 유리한 상황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양적 긴축을 위해 이르면 5월부터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할 수 있지만 아직 확고한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4월부터 E비자와 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별도의 고용 허가 없이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 허가 없이도 신분 자체가 고용 허가로 간주됩니다. 지난 18일 이민서비스국은 이 L비자 배우자들이 I-94와 함께 곧 수령할 통지서를 통해 고용 허가를 증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이민서비스국은 이 L비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을 변경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들 이 L비자 배우자의 경우 기존에는 취업허가서를 신청하고 이 AD 카드를 발급받아야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이민서비스국의 취업허가 승인 처리 기간이 1년에서 2년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일을 시작할 수 없거나 갱신 지연에 따라 직장을 잃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새 규정은 이민변호사협회가 국토안보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이 L비자 배우자 신분 자체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고용 허가로 간주되도록 한 겁니다. 이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30일부터는 이 L비자 배우자에 대해서 새로운 입국 등급 코드가 추가된 I-94가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새 입국 등급 코드는 이 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를 이 L비자 자녀와 구분하는 것으로 새 입국 코드가 추가된 I-94를 소지할 경우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올 1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만료되지 않은 I-94를 갖고 있는 21세 이상 이 L비자 배우자의 경우는 오는 4월 1일경부터 고용 허가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중국 안팎에서 소수민족과 인권운동가 등 탄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들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해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중국은 물론 해외에서 종교 지도자, 소수민족 구성원, 반체제 인사, 인권운동가, 언론인 등을 억압한 정책과 조처에 책임이 있거나 공모한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 당국자들입니다. 국무부는 구체적으로 누가 제재 대상인지 몇 명이나 되는지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긴급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예약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개방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민원실 운영은 대기 공간의 과도한 인원 밀집을 예방하기 위해 영사민원 24를 통해 기존에 예약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날 처리 가능한 업무는 긴급한 처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영사 확인과 재외국민 등록 및 등본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등으로 제한합니다. 뉴욕주 의회가 저소득층 산모들의 메디케이드 혜택 보장 기간을 현재 산후 60일에서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욕주 산모 사망률이 전국 23위를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뉴욕주 내에서 흑인 산모의 사망률은 백인보다 3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 전국적으로 산모 의료비 지출액의 70% 이상은 산후 90일에서 1년 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모 사망률도 산후 43일에서 1년 사이 30%나 됐습니다. 이번 연장안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경우 뉴욕주 내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는 모든 산모들은 산후 1년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패스트트레인이 올해 신규 열차 투입과 새 요금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합니다. 지난 2019년 6월 착수한 10억 달러 규모 개선 프로그램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72대가 인도됩니다. 패스트트레인은 뉴욕 펜스테이션 등 주요 역에서 승강장을 확장해 지금보다 더 긴 구량 열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승객 수용 능력을 높이고 연착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패스트트레인은 내년 3분기에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등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오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